자산은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유동자산 말고 이제 비유동자산이 들어가죠. 비유동자산. 1년 초과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부터 들어가죠.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자, 비유동자산이 옛날 이름이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 고정자산을 지금은 비유동, 안일비자 써서 움직이지 않는다. 비유동자산이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제 투자자산에 우리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매도가능증권 얘기하는 거겠죠. 장기적인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 장기적으로 투자된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투자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하고 차이가 있다면 투자자산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라도 붙어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원금이 그대로 임차보증금 같이 2년 있다 그대로 받는 걸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자산은 그래서 장기금융상품, 우리가 저 예적금을 만기가 2년 3년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 자, 1년 이내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단기금융상품이라는 말을 쓰죠. 단기금융상품. 만기가 1년 초과되면 장기금융상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보호기간이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후 들여야 하는 사용에 제한되어 있는 예금. 감채기금은 사채를 갚기 위해서 모으는 게 감채기금이죠. 특정 현금과 예금, 당좌 거래를 특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내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죠. 기타 정형화된 정기금융상품, 장기성 예금 만기가 3년 또는 특정 현금과 예금 같은 예금들을 우리는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다. 투자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할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건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투자부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투자부동산.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련 없이 투자를 목적으로 비영업용, 영업과 관련 없는 토지, 건물 등등을 우리는 매입을 하면, 구입을 하면 건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투자부동산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류를 보면 부동산 매매업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건물은 재고자산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은 토지나 건물이 재고자산이고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면 이건 투자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이다 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하지만 사업의 목적으로, 영업의 목적으로,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면 우리가 고유적으로 토지, 건물,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요, 건물을 사든 토지를 사든 차량을 사든 간에 취등록세 나가죠. 다 자산 안에 포함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자산의 중과가 되겠죠. 자산의 중과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투자부동산.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의 감소가 되죠.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라고 하면 안 되고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거래 결합관계 좀 한번 외우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거래 결합관계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거래의 결합관계. 왼쪽을 차변이라 칭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그려지고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그려진다 그랬죠. 거래 결합관계는 그래서 이 안에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요소에 맞춰서 거래를 분류 작업하는 분계라는 걸 한다 그랬죠. 반대편에 감소, 반대편에 감소, 반대편에 감소, 반대편에 감소, 반대편에 감소. 암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 마이너스, 자본 마이너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 마이너스, 자산의 증가 어느 변 차변, 비용의 발생 어느 변 차변, 자산의 감소 어느 변 대변, 자본의 증가 어느 변 대변. 거래 결합관계는 습성적으로, 기능적으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쯤에는 암기가 됐다고 가정하고 거래 결합관계에 맞춰서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하는 걸 분계라고 하는 거죠.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라고 칭합니다. 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자산의 증가 차변으로. 처분 시점에 이 1000만원짜리 투자부동산 토지를 매각을 했다. 자산의 감소죠. 그럼 대변에 가죠. 1000만원에 샀던 거를 지금 1500만원에 받았으니까 동전 발행 어음을 수취했는데 여러분 이건 받을 어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동전 발행 어음, 타인 발행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거래. 내가 현대자동차면 자동차를 팔아야지 상거래예요. 삼성전자면 전자제품을 팔아야지 상거래예요. 상거래에서 발생해서 어음을 받았을 때만 그때만 받을 어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만 받을 어음. 얘는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요. 자산의 증가 아직 돈은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미수금. 토지는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1000만원짜리 1500만원 받았으니까 수익이 생기죠.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은 대변.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투자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이에요. 장기대여금.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내에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단기대여금이라고 칭하죠. 단기대여금. 그런데 돈을 1년 초가 돼서 받을 목적이에요. 1년 이후에요. 1년 초가 그러면 뭐라냐? 장기대여금이라고 한다. 장기대여금. 돈을 빌려주면 대변에 현금 1000만원, 차변에 1년 이후 장기대여금 1000만원. 자, 뭐가 들어와요? 돈 빌려주면 이자가 들어오죠. 이자라도 들어오면 이자라도 받을 목적이 있다면 투자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앞에서 토지도 투자하고 건물도 투자하고 투자부동산 예입도 하고 예금도 하고 장기예금, 장기성 예금 돈도 빌려주고 장기대여금. 자, 여유자금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주식이라는 거에 눈을 돌리겠죠. 주식 또는 사채,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이 나오죠. 배당금 수익. 사채를 보유하면 내가 채권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가 들어오죠. 이자 수익. 사채는 만기가 되면 발행하는 회사가 사가요. 원금이 보장이 되죠.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내가 1000원에 투자했는데 매일같이 주당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 처분이익, 처분손실. 가지고 있게 되면 뭐가 돼요? 배당금이 들어오죠. 자,
장기간 투자하는 주식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요. 매도 가능 증권. 단기간 투자하는 주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기억나죠?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자산 안에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을 잡는다. 수수료 비용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 900번대 50만원, 대변의 당좌이금 1050만원 이렇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잡아요. 하지만 얘 빼고 남은 자산은 유형자산이든 투자자산이든 수수료 비용이 있거나 재비용이 있으면 다 원가가산을 하는 거예요. 원가가산을. 매도가능증권 안에 포함을 한다. 자,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인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무증권인 사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채도. 만기보유증권. 적극적으로 만기까지 이식을 할 목적으로 얘는 채무증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채. 채무증권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A회사가 B회사를 종속할 목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B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다. 20% 이상의 보유를 하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라 하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이 되고 채무증권도 된다.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은 안 되고 채무증권만 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증권만 있고 채무증권은 없는 거가 된다. 자,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이에요. 공정가치법, 시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장기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아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자,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 평가는 삼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으로 평가를 한다 이 얘기죠. 투자자산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면 20% 이상 보유하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의 종류는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유가증권의 분류. 우리가 단기 투자를 했는데 다시 장기 투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단 단기 매매 증권의 시장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능하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채를 얘기하는 거죠. 사채. 내가 채무증권인 사채에 투자했는데 만기까지 계속적으로 분류하겠다.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갖고 있던 거를 다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 투자자산이 있는데 당자자산에도 만기 보유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을 당자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으로 투자자산의 만기 보유 증권을 당자자산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만기가 3년 있으면 만기보유증권 투자자산인데 세월이 지나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럼 당좌자산 가서 보면 만기보유증권 코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증권의 재분류를 보면 단기매매증권은 원칙적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시장성이 상실된 경우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도 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도 분류할 수 있다. 같이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식도 계속적으로 장기간 투자해서 지분을 보유하면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만기로도 분류할 수 있겠죠. 자,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시점. 이게 단기매매증권 같으면 이 원가가 나오죠. 부대비용이 나오죠. 부대비용을 원가 안에 포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도가능증권이 1,0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그런데 제비용이 100원짜리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은 1,100원이 된다는 거죠. 1,100원이. 그리고 현금이 1,100원이 나간다는 거죠. 자산의 감소로. 이건 자산의 증가고 이건 자산의 감소로 돈이 나갔다고 가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제비용을 매도가능증권 안에 포함한다 이 얘기죠. 포함한다. 이게 단기매매증권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혹시 이게 단기매매증권이라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 100원, 단기매매증권 1,000원, 수수료 비용 100원 따로 잡는다는 얘기죠. 영업의 비용으로. 대변에 현금 1,100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요 100원이 매도가능증권은 요 안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요 100원을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수령하죠. 주식을 보유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배당을 하게 되죠. 배당. 그럼 우리한테 배당이 들어오죠. 배당이 들어오면 자산의 증가로 500원. 배당이 들어왔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수익의 증가로 배당금 수익 대변에 500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채무증권에 투자하면 배당이 아니고 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현금 5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5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매도가능증권 회계 처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때 가서 평가를 하게 되죠.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형가로 평가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그렇게 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나오는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 즉 재무상태표 대변에 자본 항목에 실현되지 않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본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본다. 즉 자본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있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 보지 말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봐라 하고 기업회계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연계성을 가지고 가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항목이다.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나오죠.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익은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본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나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단기 순손익에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다가 차기에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하락하면 이익이나 손실에서 서로 상계 처리한다. 연계성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이 평가됐다가 공정가치가 평가가 되면 하락이 되면 평가 손실이 됐다가 다시 재평가를 하거나 처분할 때 상계시키는 서로 지워지는 개연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과 손실이기 때문에 자본 항목으로 가져놨다가 마치 자본잉여금에 자본거래에서 남은 금액, 자본거래에서 남은 돈, 자본잉여금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 자본잉여금이 서로 개연성이 있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주식발행 초과금의 반대인 주식할인발행 차금, 감자차익의 반대인 감자차선,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반대인 자기주식 처분 손실 서로 상계 표시하죠. 상계 처리하죠. 지워지죠. 그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 평가 처분 이익 처분 손실. 그래서 평가 처분 손익은 손실이나 이익은 서로 요 상단에 있는 이것들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상계 처리를 한다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산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이 나오죠. 유형자산. 자, 건물을 사더라도 사업의 목적으로 사야지 건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를 사더라도 사업의 목적으로 사야지 토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를 샀는데 투자의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 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단원에서 배웠듯이 투자부동산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자, 유형자산은 사업의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보유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이란 뜻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아닌 비화폐성인 장기성 자산을 말하는 거죠. 기업의 영업활동이란 재화의 생산,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모두 포함한다. 자, 유형자산의 종류는 토지, 땅을 말이에요. 땅. 대지, 집을 질 수 있는 땅이죠. 임야, 산이죠. 전은 밭이죠. 답은 논이고 그 외에 잡종지, 여러 가지 잡종지. 토지의 종류도 많죠. 이런 거 말고도 맹지, 자루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토지를 땅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업무의 영업활동의 목적을 사용했을 때 토지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죠.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항상 땅 위에. 이 땅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 땅 위에 건물이 있죠. 건물.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땅 위에 역시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토지 위에 주택이 있죠. 주택. 집이 있죠. 주택. 부동산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지, 건물, 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택. 토지는
건물 밑에 깔려 있고 주택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할 거를 우린 토지라고 하고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거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걸 건물이라고 하죠. 자, 건물은 건물, 냉난방기, 공조기 얘기하는 거겠죠. 공조기.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컨 같은 냉난방기는 비품이에요. 건물 안에 꽂기 설치되어 있는 공조기,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조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전기, 통신 및 기타 건물의 부속 설비 등을 우리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건물이라고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건물로 본다는 얘기죠. 토지 건물, 구축물, 교량, 저수지, 굴뚝, 정원 설비, 건물을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면 정원에 나무도 심고 등등 여러 가지도 하죠. 기타 토목 설비 등 구축물이라고 하겠죠. 그거 외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바퀴 달린 건 다 차량 운반구예요.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예요. 그리고 책상, 에어컨 등등 비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죠. 건설 중인 자산.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우리가 주면서 빌려야겠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돈을 우리는 이자를 주게 되는데 그거는 자본적 지출, 즉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란 말을 써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자, 얘는 은행에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안 봐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계정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 처리. 건설이 완료됐을 때 해당 계정, 즉 건물로 대체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형자산 중에는 가치가 처음에는 새 것이니까 반짝반짝 하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건물을 사거나 차량을 샀을 때 처음에는 빛이 나겠죠.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반짝반짝. 하지만 1년 쓰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감소가 되죠. 흠집이 가면서. 이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가치 감소했다. 처음에 샀을 때는 5천만 원인데 1년만 쓰면 훅 가치가 떨어지죠. 4천만 원으로 뚝 떨어질 수 있겠죠. 1년 만에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하고 생길 수 있겠죠.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일한 유형자산이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땅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해요. 아직 완공이 된 거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유형자산의 종류를 봤고 유형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도 역시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자산의 원가를 본다. 취득세 부대비용. 가격 깎은 건 빼야죠. 할인이니까. 심지어는 이 부대비용에 뭐가 들어가느냐?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마저도 원가로 보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내 거야 취득세, 등록세 내죠. 건물 가치에 상승하는 거다. 차량을 사갖고 내 거야 차량 운반구 등록하죠. 차량 운반구에 플러스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매입가에게 유형자산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된 취득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자산 안에 포함한다. 딱 하나, 단기매매증권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본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으로 본다.
자, 그래서 외부로 구입하는 비용이 이런 비용들이 많죠. 설치비, 운송비, 수수료, 아까 말한 자본화 대상 차입, 비용,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10억으로 건물을 들려니까 20억이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 10억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겠죠. 그래서 20억을 맞춰서 건물을 짓겠죠. 그러면 이 빌린 돈 10억에 대해서 은행에다 이자를 줘야겠죠. 이자. 이 이자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이자다. 그래서 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 건물로 나중에 갈 거죠. 그것이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하죠. 취득세, 등록세, 건물로 보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까지 다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차량 살 때 채권 팔아요. 그 차이 나는 금액 역시 원가에 플러스하는 거다. 유형자산이 정성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한 복구원가,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건물을 짓는데 한 번에 뚝딱 건물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자가 건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게 나가죠. 1차 중도금, 기성고 금액이라고 하죠. 기성고 금액. 건물을 지면 1차 성공된 기성고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1차, 2차, 3차 이런 거. 그럼 건물이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 자산의 증가로 본다는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알죠? 현금이 나갔으면 자산의 감소로 보는 거고, 자산의 감소. 혹시 1,000만 원이 나갔다? 1,000만 원이. 자, 건물이 완공됐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 빠지는 거죠. 1,000만 원이. 그리고 추가로 잔금을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로 건물이 2,000만 원 해갖고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유형자산은 또 다음 단원에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